한국 시간 6월 19일 새벽 1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체코와 남아공이 맞붙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국 대 멕시코전보다 9시간 앞서 시작되는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1라운드에서 패배해서 현재 승점이 0점. 이 경기에서 지는 팀은 사실상 탈락이 거의 확정되는 단두대 매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같은 A조 국가들의 경기인 만큼 한국의 32강, 16강 대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경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코의 상황입니다. 체코는 한국전에서 1대2로 패배하면서 20년 만에 복귀한 월드컵 첫 경기를 씁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14분 쿠팔이 장거리 스로인을 받아서 주장인 크레이치가 헤딩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황인범과 오연규의 연속골을 허용하면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체코 최대 스포츠 매체인 아이스포르트는 이 경기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를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스트라이커 파트릭 시크는 90분 동안 사실상 공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라면서 근본적으로 현재 체코의 전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윙백에서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았고 미드필더는 템포를 주도하지 못했으며 시크는 고립된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체코의 볼 점유율은 38%에 불과했고 헤딩 경합에서도 37%밖에 이기지 못했죠. 장신 선수들을 앞세운 공중볼 전술이 한국을 상대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이 강하다고 하는 줄 아시겠죠? 김민재, 이기혁, 이한범 우리 선수들도 강력합니다. 멕시코의 스타일은 좀 다르겠지만 어떤 유럽 팀들 만나도 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체코는 부상자가 없습니다. 한국전 후반에 교체 투입된 2m 공격수 호리는 남아공전을 앞두고 우리는 볼을 더 많이 갖고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고 싶다. 훈련에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이제 경기에서 표현할 시간이다라면서 남아공전에서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남아공은 16년 만에 월드컵에 복귀했지만 개막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그야말로 재앙을 겪었습니다. 전반 9분 실점에 이어서 전반 막판에 시톨레가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도 공격다운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해본 채 후반 67분 추가 실점 그리고 후반 84분에 즈와네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9명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전체 슈팅은 단 3개, 상대 페널티 박스 내 터치는 겨우 2회에 그쳤습니다. 퇴장의 후폭풍은 이번 경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나마 시톨레는 한 경기 출장 정지로 체코전만 결정하면 되지만 공격수 즈와네는 FIFA 징계위원회에서 3경기 출장 정지를 선고하는 바람에 체코전은 물론이고 마지막 한국전에도 못 나옵니다. 즈와네는 36살의 베테랑으로 남아공의 정신적 지주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선수가 퇴장으로 인해서 3경기다 못 나오게 된 겁니다. 진짜 심각하죠. 이 때문에 자국 내 여론은 싸늘합니다. 남아공 일간지 데일리 매버릭은 남아공 대표팀은 2023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동메달 이후 겁쟁이처럼 플레이해왔다. 멕시코전이 다시 이를 증명했다라면서 남아공 대표팀을 향한 쓴소리를 퍼부었고 또 다른 매체인 사커 라두마는 예선에서 팀을 월드컵으로 이끌었던 4-2-3-1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 브로스 감독은 수비를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공격의 날을 스스로 꺾었다라면서 멕시코전 때 썼던 5백 전술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브로스 감독은 본인은 이런 비판 여론에 굴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브로스 감독은 자신을 비판하는 의견에 반발하면서 나는 소셜미디어의 쓰레기 같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는 알고 있고 선수들도 안다라면서 자국 팬들과 싸우려는 태도였습니다. 튀니지 감독은 첫 경기 패배 후 바로 잘렸는데 이러다가 남아공 감독도 체코전에서 지고 바로 잘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게 매우 유리해지겠지만 그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되겠죠. 남아공 주장 윌리엄스는 멕시코전 후 2, 3일은 팀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선수들이 조용히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가 서서히 살아났고 믿음도 돌아왔다. 내일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준비됐다라면서 그래도 감독보다는 성숙한 태도로 체코전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이 경기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일단 한국이 멕시코를 이기면 체코와 남아공의 결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2승을 거두는 순간 이미 32강 진출은 그 자리에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멕시코와 비기거나 질 때죠. 이랬을 때 한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체코가 남아공을 이기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체코가 남아공을 이기는 게 한국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깊게 생각해보면 정반대입니다. 체코가 이기면 체코도 승점 3점이 되면서 조 2위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멕시코전에서 조 2위를 노리면서 사력을 다하게 될 겁니다. 그럼 멕시코는 체코의 강한 압박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생기겠죠. 반면 남아공은 체코 패하면 승점 0점으로 사실상 거의 탈락 확정입니다. 3라운드 한국전에서 이겨봤자 남아공에게 크게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의욕을 잃은 채 경기에 임할 확률이 높죠.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느끼는 부담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코가 멕시코를 흔들어주고 남아공이 힘이 빠진 상태로 한국전을 맞이한다면 한국이 멕시코에게 진다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조 1위를 노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죠. 어차피 조 1위, 2위, 3위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1위를 해도 16강에서 잉글랜드를 만나는 최악이 되고 그렇다고 승점 조절하자고 할 순 없잖아요. 어차피 8강이 목표면 조 3위가 낫겠던데요. 우리 손흥민이 경우의 수 따지는 선수 아닙니다. 떨어질 때까지 전승 가야죠. 네. 두 번째로 좋은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체코와 남아공이 1점씩 나눠 갖는 건데요. 그러면 당장 한국이 멕시코에게 패배를 하더라도 한국은 계속 조 2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남아공전을 이겨야 되지만 전력상 남아공은 그래도 체코보다 쉽습니다. 최악은 남아공이 체코를 이기는 겁니다. 그럼 멕시코와 한국의 부담이 서로 바뀌거든요. 체코는 2패로 탈락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멕시코전에서 어차피 저도 그만이라는 포기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힘을 빼지 않고도 조 1위를 확정하고 반면에 기세가 오른 남아공은 1승 1패로 3라운드 한국전에서 조 2위를 노리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통계 전매체인 옵타이 슈퍼컴퓨터는 체코의 승리 확률을 54.9%로 계산했습니다. 무승부는 23.3%, 남아공 승리는 21.8%였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체코가 우세하고 그럼 한국한테도 좋은 거죠. 그 근거는 충분합니다. 남아공은 주전 미드필더 2명이 출장 정지로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멕시코전에서도 공격 창출 능력이 극히 빈약했던 팀이 핵심 선수들까지 없이 체코의 촘촘한 3백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체코는 한국전에서 무너지긴 했지만 세트피스 위협은 여전합니다. 크레이치는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관여했고 쿠팔의 장거리 스로인은 이미 한국전에서도 선제골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남아공 수비진으로서는 가장 경계할 무기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남아공은 과거 2010년 월드컵에서 당시 우승 후보였던 프랑스를 2대1로 꺾는 미친 대이변의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체코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볼 수는 절대로 없죠. 경기 전 라인업이 떴을 때 가장 의외인 건 체코였습니다. 대한민국과의 경기 때와 라인업이 매우 달랐기 때문인데요. 체코가 가장 늦게 본선에 합류한 치명적 불리함이 뭐냐면 1차전이 1570m 고지대, 2차전이 해발고도 갑자기 300m, 3차전은 다시 2200m입니다. 상대를 대비한 전술보다 그 외적으로 전략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체코는 어차피 불리했기 때문에 조 3위로 토너먼트에 가는 것도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 뒤부터 벌어질 일은 알 수 없죠. 체코는 승점 3점의 재물 남아공을 상대로 시작부터 밀어붙이더니 전반 5분 만에 득점이 폭발합니다. 이번에도 쿠팔의 스로잉으로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선수들 특히 윙백이나 미드필더라면 던지기 능력도 기르는 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 오른쪽 미드필드 진영에서 엄청난 스로잉이 나오더니 수비가 뚫렸습니다. 그리고 컷백과 동시에 기가 막힌 패스까지 연결되더니 그대로 골! 단 5분 만에 골이 터졌습니다. 멕시코보다 더 빨리 골이 나오게 됐습니다. 체코가 남아공을 이긴다는 게 정배인 건 맞지만 체코가 한국에게 할 수 없었던 공격이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체코가 남아공을 완전 발라버릴 줄 알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체코가 한 골로 버티겠다는 전략도 아닌데 남아공이 우세한 경기력으로 결정력이 부족했을 뿐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점유율이 남아공이 60%가 넘었습니다. 우선 체코보다 스피드는 확실히 빠릅니다. 한국이 남아공을 무조건 이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아공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후반전이 돼서는 경기력의 반전이 없었습니다. 남아공이 엄청 잘 뜁니다. 체코는 점점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됐고,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이드레이션 이후에 소우책도 출전시키고 선수 교체를 하면서 에너지를 불어 넣어보려고 했지만 남아공이 점유율을 압도를 했습니다. 남아공은 공격 과정만 좋은 채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마무리 직전에 한 끗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더니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남아공이 뭐 마무리가 안 돼도 상관이 없네요. 핸드볼 파울을 이끌면서 동점 찬스가 나온 겁니다. 80분 만에 한 골이 또 나오네요. 그게 하필 남아공 쪽이었고 경기가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체코는 비상이죠. 이거 비기면 이미 체력 안 된다는 거 다 까발려졌는데 2200m에서 멕시코에게 버티기가 힘들죠. 3실점 대패각입니다. 이러면 남아공은 한국에게 이제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뭐 불안할 필요 없이 멕시코 잡읍시다. 네, 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